인간이 내뿜는 온실가스의 한 65%부터 80%를 이 카본 싱크들이 흡수해서 저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본 싱크가 이게 전부 다 축산업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사실은 훼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1차적으로 많이 배출해서 지구온난화에 축산업이 기여를 하지만 2차적으로는 추후에 탄소 흡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카본 싱크를 훼손한다는 것이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예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기후행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위기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기후위기는 2015년에 유엔에서 합의한 내용이죠. 출발점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도 충족시킨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었고요. 그 말은 핵심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이런 목표를 제가 이게 맞닥뜨렸을 때 기후위기에 대한 그 위상이 지나치게 n분의 1로 축소돼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2015년은 이미 기후위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전될 거라고 예측됐던 시기거든요. 보세요. 지금 2020년이 되니까 기후위기라는 말 대신에 등장한 게 클라이미트 이머전시잖아요. 기후 비상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안에서도 멸종 저항 운동이라거나 또 미래가 없는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후위기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류가 그런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만이라도 기후위기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육류위주 식문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육류 위주의 식문화와 지속가능성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UN FAO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굉장히 방대한 자료예요. 제목은 이제 축산업의 긴 그림자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축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18%에 해당이 돼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수치냐면 교통수단, 그러니까 뭐 승용차라거나 트럭이라거나 선박이라거나 혹은 비행기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13.5%밖에 안 돼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축산업, 단일 산업 영역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축산업이 왜 그렇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그것에 의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육류를 생산할 때는 우리가 채식을 할 때보다 소고기 1kg 생산할 때 식량이 사료로 7 내지 16kg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채식을 할 때보다 더 많은 경작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세계의 경작지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축산 사료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숲을 베어내거나 방화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작지에다가 이제 비료하고 농약, 살충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쏟아붓는데 이게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나무에 이렇게 흡수 저장되어 있던 이산화탄소나 이런 물질들이 다시 공기 중으로 대방출돼 버리는 이런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전체 이산화탄소의 한 9% 정도가 축산업에서 배출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분뇨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에 사람이 한 26배 정도의 그런 배설물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 배설물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양인데 여기에는 메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메탄은 한 37%.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존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아산화질소는 전체의 65%.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가 전체의 64%가 축산업에서 발생을 하네요. 근데 이 암모니아는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주범이에요. 공장에서 나오거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들이 이 암모니아하고 결합해가지고 초미세먼지를 만들거든요. 초미세먼지의 한 4분의 3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대부분은 몰랐던 문제인데 아무튼 이렇게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물질, 그런 온실가스가 축산업에서 대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온실가스가 이 축산업으로 의해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개간 과정에서 전체 지구의 그런 기후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열대우림이에요. 근데 축산업 때문에 이 열대우림이 집중적으로 파괴가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 17% 정도가 파괴가 됐는데요. 과학자들은 열대우림이 20%가 파괴되면 그때부터는 열대우림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의 이 티핑 포인트들, 기후 붕괴를 촉진시키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열대우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인데, 잘 아시듯이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해서 브라질에서 지금 방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산업은 멈출 수 없는 그런 불쏘시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축산업 문제는 뭐냐면, 첫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둘째, 탄소를 흡수 저장해주는 카본 싱크라고 불리우는 이런 공간, 즉 탄소를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공간에서 제일 많이 흡수하는 것이 바다예요. 그 다음에 숲에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토지에도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내뿜는 온실가스의 한 65%부터 80%를 이 카본 싱크들이 흡수해서 저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본 싱크가 그 세 군데가 다 해양, 토지, 그 다음에 숲, 이게 전부 다 축산업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사실은 훼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1차적으로 많이 배출해서 지구온난화에, 기후위기에 축산업이 기여를 하지만 2차적으로는 추후에 탄소 흡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카본 싱크를 훼손한다는 것이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예요. 그것에 덧붙여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축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식량위기가 가중이 되고, 물 부족 현상이 더 가중이 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생물종 다양성 손실, 이게 진행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추후에 다시 또 새로운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축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산업이 가진 문제점들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었고, 따라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속 가능성 문제를 따지면 우리들의 식문화 혹은 시기의 전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육식이 왜 문제냐면, 육식은 한이 없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너무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를테면 이제 숲을, 아마존을 불태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생기는 게 목초지하고 경작지잖아요. 그러면 원래 숲이 있을 때는 한 1헥타르에 200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저장이 돼요. 근데 목초지가 되면 그게 8톤밖에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경작지, 비료 뿌리면은 저장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흡수 저장 능력이 약화돼 버리거나 아예 실종이 돼 버리는 게 이제 문제인데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작지도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불모지가 돼가요. 침식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막화가 진전이 되는 거예요. 목초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4년 내지 5년마다 재개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잘 알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경작지를 다시 쓸 수 없게 되니까 재개간하지, 또 새로운 육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개간을 진행을 하지, 이게 아주 정말로 하나의 무슨 이 악의 사이클처럼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혹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정말 함께 들여다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료가, 여기 생산되는 사료가 브라질을 위한 사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축산에 쓰이는 사료 대부분이 전부 다 수입품이에요. 이렇게 아마존 열대우림을 훼손해서 거기서 지은 콩하고 옥수수를 배를 타고 적도를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한우를 만드는 거예요. 혹은 거기서 다 키워서 소를 도축해서 고기를 만들어서 냉동실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적도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수출해서 우리들의 식탁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조리 시간이 길어요. 조리할 때도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smartgreenfood.org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마 정부 사이트인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온실가스 양이 이렇게 그 비교가 돼 있어요. 그럼 된장찌개 371g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먹는 곰탕 9,736g이에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렁탕 1011g이에요. 놀랍죠? 만약에 그러면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거 혹은 이 개간이라고 하는 거 숲을 베어내는 것이 이제 육식과 관련된 문제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채식을 한다고 해봐요. 그렇게 되면 경작지가 덜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경작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재조림을 할 수가 있어요. 나무를 심거나 목재로 쓰는 나무조차 포함해가지고 재조림을 하게 되면 다시 더 많은 탄소를 이렇게 흡수 저장할 수 있는 카본 싱크가 생기는 거예요. 재조림도 필요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이미 2, 3년이면 뭐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뭐 이런 그 뭐 은사시나무 할 것 없이 수많은 그런 나무의 씨들이 날라와가지고 저절로 발화를 해요. 싹을 틔우고 3, 4년이면 이미 조림이 저절로 되는 그런 과정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전보다 더 많은 탄소를 흡수 저장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내용들을 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에요. 제가 알아낸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요소들은 이 육식과 채식 문제를 얘기할 때 주요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엔을 비롯해서 과학자고 전문가들이 이제 채식을 권장하게 돼요. 2010년도에 UNEP, 유엔 환경계획에서 국제 지속가능한 자원경영 협의체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운하를 기념해서 발표한 그런 광범위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과 화석 연료 분야이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해 보니 육류와 유제품을 많이 먹는 서양식 식단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비건 채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권고사항을 내놓고 있어요. 뭐 더 중요하게는 작년에 UN IPCC는 이제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IPCC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짜는 기본 자료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것인데 이 IPCC에서 토지 이용과 기후변화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것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육류와 유제품 위주의 서구식 음식 섭취가 지구온난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 개인이 적어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비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기 대신에 식물 기반한 그런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채식이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채식이 특별히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죠. 그 다음에 탄소 흡수 저장원이 생태계를 파괴하죠. 그것 말고도 지금 현재가 기후위기가 급성으로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후위기를 좀 완화하거나 저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단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단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온실가스엔 여러 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들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블랙카본, 오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산화탄소보다는 온난화 지수가 매우 높지만 아주 짧은 기간만 생존하다가 소멸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러니까는 온난화 지수는 매우 높아서 지구를 뜨겁게 하는 힘은 강하지만 1, 2주면 사라진다. 혹은 한 번 배출되면 100년이나 1000년까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뭐 10여 년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한다.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이런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면 상당히 빠르게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축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그런 단기성 온실가스인 블랙카본이나 메탄의 주 발생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오존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는 상대적으로 그 반감기나 혹은 이 대기 중에 생존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온실가스인데요. 메탄의 경우는 이 일반적으로는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온난화 지수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12년간 대기 중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탄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20년 주기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한 72배, 이산화탄소의 한 72배 정도의 온난화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블랙카본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숲을 불태울 때 그 생기는 그을음이나 이 숯검동 같은 게 이게 블랙카본이에요. 근데 블랙카본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난화 지수가 680배예요. 대신 한 1, 2주이면 대기 중에서 소멸하게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주 원인이 축산업이에요. 메탄은 한 40~50%가 그 숲을 불태울 때 이게 나오거든요. 디젤에서 한 20 내지 25%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궁이, 재래식 그런 아궁이 같은 데서 나오는 게 블랙카본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숲을 불태울 때 제일 많이 발생하고, 메탄의 경우에도 전체 메탄의 한 37%가 이 축산업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산업이 줄어들게 되면 바로 이런 단기성 온실가스나 온난화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를 급속하게 냉각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채식과 혹은 비건은 지구온난화 억제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먹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식단을 바꾸는 것. 먹고 살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내가 선택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어떤 영역보다 사회 경제적 부담이 적은 형태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기술로 기후위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게 해준다는 점에서 채식은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주 1일 채식 운동을 해오고 계시는데 그 효과가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먼저 우리가 그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옥스퍼드 연구소에서 나온 2014년 자료에 보면 이제 거기에는 육류를 얼마나 섭취하느냐, 혹은 나는 생선까지만 먹는다, 혹은 나는 이 우유 달걀까지만 먹는다, 나는 우유 달걀을 포함한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다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이 되는가가 이렇게 그 연구가 돼서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지금 우리 국민은 하루에 한 140g 정도의 육류를 섭취합니다. 평균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그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7.16kg이 돼요. 근데 비건 채식을 하면 2.89kg을 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채식을 하면 단 하루에 4.27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고요. 연간 1인당 한 1.56톤을 줄일 수가 있어요. 환경운동 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이 1톤 줄이는 것을 거의 이상적인 목표로 지금 설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존의 식습관에서 비건 채식으로 바꾸기만 해도 먹거리 바꾸는 거 하나로 1.56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4.27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그걸 우리나라 전체 국민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승용차 한 450대? 중간 수준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0만 대, 승용차 450만 대를 멈추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도 굉장히 많은 그런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채식을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의제로 채택한 사례가 있을까요?
지방정부 사례나 국가를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독일에 있는 한 발도프 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 사례예요. 대안학교지만 독일에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는 그런 정착된 그런 학교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학교의 식단을 어느 날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 학교의 식단의 기본값이 채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월수금은 육식을 하는 학생들도 다 채식을 하게 돼 있고 화요일, 목요일만 육식을 원하는 학생은 육식을 선택해서 제공받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식단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채식이 기본값이 된 그런 식단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제공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아이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제공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민주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채식을 기본값으로 제공하면서 오히려 육식을 선택 옵션으로 제공을 하는 이런 방식, 즉 국가나 혹은 교육기관이 그런 선택 편집을 해서 더 나은 것을 제공하는 이런 정치 혹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 학교 사례를 보고 제가 좀 감동을 받기도 했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암스테르담 시 정부가 행사를 할 때는 채식을 제공을 한다거나 혹은 네덜란드 교육부 행사를 할 때도 채식을 제공한다거나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청와대에서 그 행사가 있을 때 뭐 비건 떡국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비건 뭐 코스 요리를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지만 국부적이고요. 좀 광범위하게 이런 실천이 진행이 되었으면 한 바람이에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법화가 됐어요. 채식 선택권이 입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사례가 굉장히 저는 좀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보는데 2018년 10월에 이게 입법이 통과가 됐는데 2011년 작년부터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주 1일 이상 채식 급식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그 입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먹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 문제나 다양한 지속 가능성에 연관된 문제들 학교에서 교육 커리큘럼화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 그런 장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어서 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UN IPCC에서도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류를 줄여라. 채식으로 전환해라. 가능하면. 아니면 줄여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기농 식품을 먹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철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로컬 푸드, 지역 먹거리를 이용해라. 제철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게 그렇게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온실가스 양을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면 콩 같은 것을 온실에서 겨울에 이렇게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육류만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제철 음식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가 지역 먹거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널리 알려져서 좀 식생활이 두루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비거니즘이란 무엇인가요? 비거니즘은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비건이란 동물을 먹지도 입지도 그들을 착취하거나 고통을 주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인식이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비건 그러면 주로 비건 먹거리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철학이다 보니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건 먹거리뿐만 아니라 비건 바를거리, 비건 입을거리, 그 다음에 심지어 비건 광고도 있어요. 그리고 비건 아트 이런 등등의 영역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선 비건 채식하면 육류나 생선은 물론 유제품, 우유와 유제품까지 먹지 않는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모든 식품을 일체 섭취하지 않는 그런 식생활을 비건 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건 화장품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화장품이고 또 물론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그런 화장품들을 비건 화장품이라고 부르고요. 비건 패션은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옷이나 신발, 가방을 일컫는 말이에요. 비건 광고는 이런 거죠. 비건 광고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겠죠, 일단. 그래서 비건의 철학에 맞지 않는 그런 광고 소재를 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런 비건의 철학에 어긋나는 그런 광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돼요. 비건 아트 경우에는 동물 보호라거나 혹은 이 비건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이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해낸 그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건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건 인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7, 8년 전만 해도 비건이 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동물 보호의 그 목적에서 하거나 아니면 건강 차원에서 비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동물에도 인간처럼 감정이 있고 지능도 있고 심지어 사회성도 있어서 그들의 삶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에서 이제 그 비건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상의 이유는 육류, 특히 지나친 육류 위주의 식생활이 비만이라거나 혹은 심혈관계 질환,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 이런 연구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분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심장 수술하셨잖아요. 의사의 권유로 비건이 됐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클린턴 재단에서 아예 학교로 나가가지고 먹거리 교육을 했고 대통령 자신이 아이들 앞에 서서 너희들처럼 먹으면 나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다 전문가들이 특히 미국의 암연구소 같은 경우에서 발표를 해서 우리나라 신문에도 그 보도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또 반대로 미국의 영양학회, 영양협회 ADA라고 하는 곳에서는 미건 채식만으로도 잘 짜여지면 임신기, 수유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영양을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사실은 비건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건인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7, 8년 전부터는 오히려 이 두 가지 이슈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 기후위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건이 되는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됐어요. 오히려 어떤 뭐랄까 중심 이동이라고나 할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흔히 이제 I 세대다 혹은 Z 세대다 혹은 밀레니엄 세대다 이런 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레타 툰베리예요. 툰베리는 자신도 비건이 됐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도 비건이 되도록 권하고 있고요. 자기 부모에게도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부모를 설득했냐고 하니까 부모의 죄책감에 호소를 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쉬운 변화도 거절한다면, 즉 비건이 되는 걸 거절한다면 그것은 우리 세대의 미래를 훔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비건이 되기를 권유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비건이 됐고 엄마는 한 90% 정도 비건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비건이즘에 다양한 양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저는 이제 비건 문화를 특징 짓는 그런 어떤 핵심어, 혹은 핵심 가치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가 떠올라요. 첫째는 지속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생명 존중이다. 세 번째는 공감과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또 하나는 비폭력, 그리고 평화를 지향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건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담긴 그런 확장성, 다른 영역 비폭력 운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생명 존중과 혹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소외된 사람에 대한 연대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장성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적인 영역에서 그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영역들과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문화와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들을 비건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즉 비건 운동이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운동들과 결합하는 그런 양상들이에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영역들이 비건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믹스 매칭하면서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벤트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감동받았어요. 상업적인 영역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함께 결합해서 비건 플러스 움직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비건 페스티벌 하면 그 안에는 비폭력적인 그런 뭐 음악이라거나 이런 행사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요. 또 당연히 뭐 일회용품 쓰지 않는 그런 행사로 쓰레기 없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되어지고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묶어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비건 패션 가게를 들여다봤더니 이 비건 패션 가게는 동물성이 들어있지 않은 옷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혹은 그런 이불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유기농을 사용하는 거예요. 유기농은 왜 중요한가 하면 내 몸에도 좋지만 이를테면 소물, 목화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농부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요.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게들이 가진 근본적인 어떤 태도는 이런 제품들이 오는 과정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하고 또 이 공정무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만 파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비건, 유기농, 페어트레이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그런 가게를 보고서 아 이게 나아갈 길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노동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그리고 어떤 살상이나 그런 파괴가 없는 그런 제품이 우리가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매개를 해주는 그런 마켓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한 현상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것은 비건 투어예요. 비건 투어는 말 그대로 여행 기간 동안에 비건 음식만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건의 정신에 걸맞게 이렇게 결합시킨 그런 투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태 투어 플러스 비건 투어 결합시켜가지고 비건 음식 결합시켜서 그렇게 투어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광주를 예를 들면 광주 하면 이제 비폭력과 평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폭력의 그런 산실이 되었던 역사적인 공간들을 탐방하는 이런 것과 결합해서 투어를 저희가 기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여행하면은 되게 그 지역민 혹은 원주민들이 이렇게 타자화하고 대상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곳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쇼에 오히려 가까운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투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것을 비건 투어에서 극복한 사례를 저는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 가되 내가 낯선 자 이방인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민과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울리는 문화적인 융합을 시도하는 그런 비건 투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제가 좀 약간 굉장히 그 긍정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이 서구인들이 이 오리엔탈 그 얼굴하고 같이 이렇게 화면에 있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노란 머리이고 이쪽은 검정 머리인데 그들이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사진이 이미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투어에 깔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 이미지로 이렇게 확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또 더러는 이제 소외된 그런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비건 투어를 이렇게 결합시키는 그런 사례들도 봤고요. 그래서 이게 비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빨리 스위치가 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새로운 문화적인 현상들을 비건이 이렇게 또 개척해가고 그렇게 실현해가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비건 문화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집단적으로 파괴하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소비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잘 알듯이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생태계 파괴, 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해서 그들이 인간하고 접촉할 면이 넓어지게 됐다고 하는 게 한 원인으로 대두되어 있고 또 하나는 육식 문화예요. 근데 이런 코로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밀식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축산업을 이대로 두면은 이런 종류의 팬데믹은 끊임없이 반복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대규모의 인수공통 감염병, 뭐 신종플루라거나 에볼라 바이러스라거나 혹은 광우병이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비위생적인 시설 속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번지면서 강화가 되죠. 변종이 생겨나고 다시 돼지 농장이 생긴 게 닭 농장으로 가가지고 변종이 이루어지고 인간에게 옮아서 변종이 이루어져서 신종플루가 굉장히 강력했던 이유가 이 3종 변형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종류의 위험성을 우리가 안고 사는 거예요. 현재와 같은 식문화를 계속 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 공장식 축산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바이러스의 슈퍼 배양소다. 또 더러는 지금과 같은 현상을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에 인간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그런 성장 위주의 그런 정책?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우리가 먹고 쓰고 소비하면 지구가 한 3개, 4개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불가능하죠. 결국은 탈성장으로 진행해가되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걸맞는 삶, 그러면서도 풍요로운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단순한 삶의 방식으로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족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나부터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공감하고 섬세하게 배려하는 삶. 그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혹은 동물에 대해서도 혹은 생태계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것을 파괴하고 훼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먹거리는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비건이 그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채식과 비건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기후위기를 넘어선 세대의 어떤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이것을 개인적인 실천의 영역에만 묶어둬서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이 영국의 그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 보고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채텀하우스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 보고서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채식을 실천하는 것, 혹은 채식 단체나 혹은 동물보호 단체에서 채식을 권하는 것은 초기 단계일 뿐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의 효과를 가지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그 중에는 지원과 무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세금을 부여하는 것까지 그런 이 정부 정책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지금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중심의 그린 뉴딜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봤듯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너무 많고 또 생태 환경 파괴가 너무 크고 카본 싱크를 사실은 무력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 있어서 그린 뉴딜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그린 뉴딜, 특히 먹거리 분야의 경우에는 새로운 육류 대체 식품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그것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은 평가 전망도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햄버거를 채식으로 바꿨을 때 온실가스를 한 90% 정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농업과 먹거리 영역도 그린 뉴딜에 꼭 포함이 돼야 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용어는 낯설지는 않고 낯익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역사는 상당히 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설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